자, 2강 한번 해볼게요. 이제 1강 같은 경우에 여기 강의 영상 올라왔으니까 보는데, 이 1번 강의 영상이 보니까 뒤에서부터 소리가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올릴 거니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보일 거예요. 거기서 1강부터 차례대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이제 2강입니다. 첫째 주, 그러니까 1주차, 이제 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역학, 다시 말하면 역자. 이 역자는 힘력이죠. 그래서 힘을 다루는 학문이다. 정자물체 힘을 가하면 얘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움직인다. 근데 움직이는 애한테 또 힘을 주면,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얘는 점점 빨라질 수도 있고요. 혹은 뒤로 힘을 주면 느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가는 애한테 밑으로 힘을 주면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방향도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물체에 힘을 준다. 그러면 무슨 변화가 생기냐 라고 물어보면 빠르기가 변하거나 방향이 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빠르기는 물리적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속력이라고 부르고요. 속력은 단순히 빠르기만 말하고요. 어느 방향으로 빠르니, 다시 말하면 플러스 x 방향으로 몇 미터 퍼 세크,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몇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방향도 함께 얘기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속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주면 속력이 바뀌기도 하고요. 속력은 안 바뀌는데 방향만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속도라는 개념은 빠르기랑 방향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니까 힘을 가하면 빠르기가 변하든 방향이 바뀌든 결국에는 속도가 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가 변한다는 것은 좀 유식한 표현으로 가속한다 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 즉 가속 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힘을 가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속도가 변하지 않고요.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등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네, 등속도라는 건 빠르기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니까 이거랑 똑같은 표현에는 뭐가 있냐면 등속, 방향이 안 바뀌어야 되니까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속도 변화를 크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큰 힘을 주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어떤 물체 작용하는 힘을 알 수 있으면 그 힘을 통해서 이 힘을 바탕으로 힘이 많이 줬네 혹은 힘을 적게 줬네, 그리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알고 있으면 그 물체의 가속도를 가늠할 수 있어요. 이제 가속도를 알고 있다는 건 이 가속도의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속도는 1초에 얼마씩 속도가 변하냐 이걸 알려주는 게 가속도고요. 결국 가속도를 알 수 있다는 건 1초에 10씩 속도가 지나면 몇 초, 만약에 10초 지나면 속도가 얼마 돼 있을까? 100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물체의 속도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속도는 1초에 얼마씩 가를 알려주는 물리량이에요. 그러면 1초에 10씩 간다고 하면은 10초 지나면 100m 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속도를 알 수 있으면 그 물체가 특정 시간이 지난 뒤에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럼 정리하자면 힘을 알게 되면 힘을 바탕으로 가속도를 알게 되고요. 가속도를 알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속도를 알게 되고요. 속도를 알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위치까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에 따라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물체가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지, 과거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측도 가능하고요. 과거를 추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자연을 제일 처음 두려움의 대상으로 갖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예측 불가능이에요. 근데 이 역학을 잘 다루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인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그걸 바탕으로 가속도 구하고 이 가속도를 바탕으로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래, 과거, 현재를 다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역학이라는 학문이 발달된 과정 속에는 인간이 자연을 이렇게 극복하려는 그런 도전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힘을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 화살표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이 길이가 곧 힘의 크기다. 그리고 방향은 말 그대로 방향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힘은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해야만 움직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힘을 주려면 여기서 주문을 건다든지 여기서 막 이상한 주문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접촉 터치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터치하지 않고도 힘이 작용하는 게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힘이 대체로 3개 정도 있습니다. 중력, 전기력, 자기력.
이거는 원격으로 작용해요. 원격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지구도 우리 인간을 중력으로 잡아당기죠. 정말 기가 막히게 제 몸무게를 정확히 알고 그만큼 잡아당겨요. 제가 만약 63빌딩을 타고 올라가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중력 크기가 값이 어떻게 되냐면 중력 상수 G 곱하기 두 질량 사이의 거리의 제곱 그리고 두 질량의 곱 이렇게 비례하거든요. 지구 질량이 m, 사람 질량이 m이라고 한다면, 스몰 m이라고 한다면 이 사이 거리가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중력 크기가 g, 이거는 숫자입니다. 단순 r 제곱분의 두 질량의 곱으로 표현이 돼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거를 바꾸면,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 있다가 슉 하고 내려오면 지구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하는 새로운 거리에 맞춰서 힘이 증가합니다. 힘 맞춰서. 반대로 제가 야식을 먹어서 질량이 조금 증가해요. 이만큼 질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정확히 더 강하게 잡아당겨요. 참 신기한 힘입니다. 중력이란 힘은.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어떤 물체에 두 개의 실이 매달려 있는데요. 왼쪽으로는 40, 오른쪽으로는 50. 10이 더 크니까 화살표도 더 길게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중력이 있고요. 중력은 무게중심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바닥이 받쳐주는 힘. 이거를 바닥이 받쳐주는 힘을 우리는 수직항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이 물체에 작용한다. 근데 이 물체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바닥으로 인해서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네 두 힘은 같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여기는 40, 여기는 50이니까 이 물체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10N만큼 알짜 힘이 작용한다. 합력 40 더하기 50이 90이 아니라 방향이 반대니까 오른쪽으로 10만큼의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이제 그런 식으로 다루면 되고요. 표시하시면 되고요. 근데 힘을 표시할 때 꼭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영수철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봤고 뭐 인터넷에서 움짤로도 봤지만 힘은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애가 B한테 힘을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B도 정확히 같은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B도 A한테 힘을 작용한다. 그래서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꼭 있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더할 때도 방향을 고려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둘이 같은 방향이면 둘 다 합심해서 한쪽으로 민 거니까 이 경우에는 총 플러스 x 방향으로 30N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10N의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쪽 40이니까 이쪽 대각선으로 50만큼의 힘이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도 한번 강조했지만 물원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오고요. 얘가 물리학 1 수준이고요. 얘는 매우 어려운 물 2 수준입니다. 이게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면 2 지원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에 숙제로 내줬던 것 같은데요. 힘 표시하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1번하고 2번은 중력하고 마찰력은 따로 안 그릴게요. 어차피 다 알 거니까. 여기서 작용한 힘, 사람이 미는 힘 있고요. 그리고 A가 B를 밀 겁니다. A가 B를 밀어요. 그러면 B도 정확히 A를 반대로 이렇게 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럼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A가 받는 힘. 그럼 여기 있는 보라색이 뭐냐면 B가 받는 힘이에요.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절대 B에게 염력, 초능력으로 힘 주지 않습니다. B가 받는 힘은 A가 미는 힘. 그러니까 이거 B가 받는 힘 이거는 A가 B를 미는 힘이에요. B를
여기다 쓸까요? B를 미는 힘, 이거 하나예요. A 같은 경우에는 B가 왼쪽을 미는 힘 더하기 사람이 오른쪽을 미는 힘, 이렇게 두 개고요.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도 한번 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줄로 당기고요. 그리고 그러면 B랑 A랑 실로 묶여 있을 거니까 A 같은 경우도 이 실 때문에 이렇게 당길 겁니다. 당기면 당할 거예요. 근데 저 실이 B랑도 묶여 있죠. 그러면 이 실도 B를 이쪽 방향으로 당길 거예요. 자, 그런데 가운데 있는 얘네들은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결국 얘네 둘의 힘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이제 장력으로서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실을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면 여기 장력이나 여기 장력은 다 똑같아요. 팽팽함의 정도가 다 똑같을 거니까 실을 당기면 실의 질량을 무시했을 때 모든 지점의 장력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두 개도 한번 빨리 한번 해볼까요? 중력 받고요. 그리고 장력 받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도 장력 하나 받겠죠. 초록색이 B가 받는 힘 전부, A가 보라색이 A가 받는 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B 같은 경우에 중력, 장력, 이렇게 장력과 중력 이렇게 두 개 받을 거고요. A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장력과 중력 이렇게 두 개 받을 거예요. 네,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지금 A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A가 내려갈 거니까 여기가 화살표가 더 길어요. 여기는 장력보다. 그리고 또 그림에 살짝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B가 더 무겁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금 중력과 장력을 보면 B의 중력과 장력을 보면 B의 중력이 더 크지만 A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갈 거니까 장력이 A의 중력보다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누가 더 큰지 알아야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힘을 누구에서 누구를 뺄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방정식도 세울 수 있으니까 꼭 크기도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